장성택이 북한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연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시피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일까? 북한에 들어가서 해명을 하는 그런 조건 하나? 망명하는 조건인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가게 되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처벌시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지켜놨댔어요. 지켜놓고. 네, 평양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북한에서 잘 나가는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진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경도 멋있는 걸로 바꾸셨네요. 저도 한번 좀 꾸며보자 하고 한번 이번에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근데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교관 생활에서 이탈을 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게 장성택 숙청이라 그러는데 이 김정은의 고모부잖아요. 어떻게 돼서 다른 대사관들도 갔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정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즉시식을 캐치를 합니다. 핸드폰을 다 2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의 커넥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캐치했는데 장성택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거의 모든 대사관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북한에서 베트남제 북한 대사관은 자기 일을 못할 정도였어. 안위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거기다 지금 베트남제 북한 대사가 대사해야 한다고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잡아갔거든요. 대사해야 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대사가 갔다 와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난 필요 없는데 괜히 그저 옆에다 불러야 되는데 이거 한두 명만 부르면 이게 노출이 되니까 다 부른 거예요, 싸구리. 그러니까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와서 그런 불평도 하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성택이 북한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나마 그와 연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 나오면 돈도 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상납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커넥션이라는 게 이 자체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도 자기 가문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연관성까지 다 파고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를 반혁명 분자일 해가지고 처형을 하고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 외교관을 포함해서 이러니까 이제 야 베트남 어디 대사들 다 들어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중에 걸렸다 요놈 너는 남아 이래가지고 거기는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다 부르니까 그냥 들어오라 그러나 보다 하고 한 건데. 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도 북한 그 평양 내에서 그런 숙청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딸, 자식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식들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갔고 빌면서 갔겠죠. 나의 처벌 정도가 좀 낮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러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복귀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야 평양으로 좀 들어와라 이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이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신경이 무슨 일일까 하고 쎄한 느낌이 있을 거고. 예, 근데 거기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 그 연좌제도 있고 가족이 인질로 다 있다 하니까 북한을 이탈해서 망명을 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기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세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혐의점. 그러니까 혐의점을 모르니까 얼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좀 쎄한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별로 친절해지고 그러다 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긋하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지금 뭘 걸린 것 같다. 그분도 정확히 몰라요. 너 이런 측면에서 좀 걸린 것 같아. 왜 북한 저국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그전과도 차별시되게 좀 이상하게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감지를 하고 저도 4일인가 3일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을 하겠다. 이런 결심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는 게 더 말하자면 나한테 유리한 선택일까? 북한에 들어가서 해명을 하는 그런 조건 하나? 망명하는 조건인데 그래서 해명을 한다 쳐도 우리는 무혐의다고 쳐도 꼬리보가 달려야 되거든요.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된 목적이 해외 나가서 무슨 남보다도 위아래를 타고 이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좀 자유롭게 또. 근데 해외 나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북한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로구나. 저기 안에 속박에서 살 바에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개는 자녀분들이 이제 좀
외부 한류를 알고 이래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한서기관님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아침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밝게 있으면서 하여튼 주인은 다 적인 거예요. 아, 예. 애기도 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런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머리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날짜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에 이제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6시에 퇴근한 다음에 대사관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 예. 근데 북한 대사관도 내부 감시용인지 모르겠는데 대사관 안에 모든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가 뭐 베트남 공안이 보는 CCTV도 분명 있지만 네. 내부에 북한 대사관용 CCTV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전대표가 하루 종일 캐치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보이부에서 다 보는데. 법에서 보는데 이걸 빠져나가려니까 시간적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설프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더 크게 이제 화를 당하는. 어설프게 했다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죠. 완전 더 망하는 거죠. 그다음엔. 그래서 시간을 타산하다가 북한의 명절날을 선택을 했어요. 명절 아무래도 아침 모이는 시간이 허술하잖아요. 네, 좀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가 배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기존에는 8시까지 대사관에 출근을 해야 됐다면 한 9시 반 10시쯤에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서 배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시간이 좀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으니까 시간적 공간을 좀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어요? 북한은 헌법절이었어요. 헌법절. 헌법절이어서 12월 달이 됐으니까 헌법절이 돼서 그날 북한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절날을 택해가지고 그러면 탈북하게 됐습니다. 탈북하겠다 결심하고 대사관을 딱 벗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연락을 어디다 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가게 되면 가족,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처벌시가 높다는 건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선택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무슨 제껴놨댔어요. 제껴놓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생각해보니까 프랑스더라고요. 프랑스. 또 프랑스어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프랑스 대사관에 한번 갔댔어요, 제가. 진짜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프랑스 대사관까지 가서 베트남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자기 도서관을 대사관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프랑스를 배우는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어권 책을 보려면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놨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불란서 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진입하기가 유리한 시점이 됐어요. 그게 또 절묘하네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고 보니까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를 봐야 되고 업무 시간 외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조건이니까 시간 선택이 퇴근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6시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진입하다 나니까 6시 이후에 도서관에 오는 대학생들이 뭐 몇이나 그리고 또 암호대사관이나 퇴근 시간이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 통제를 하잖아요. 밖에 또 베트남 공안이 있지. 그러니까 초상의장을 떼고 착 들어가 되는데 베트남 공안이 딱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체크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서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잘못 거기서 체크당하면 이제 베트남 외교부 통해가지고 통보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베트남 비밀경찰도 우리 뒤로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북한이라고 해서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 뒤 따라다닙니다. 베트남 가는데. 공안도 간단치 않죠. 가는 미행 수법이 스쿠터로 오토바이로 미행하니까 이어달리기 하니까 우리도 딱 대사관 나가서 차 끌고 면담 나갈 때 딱 보면 뒤에 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따라붙거든요. 애들이. 아니 베트남은 왜 북한 외교관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그래도 좋은 관계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외교에서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없습니다. 암만 형제적인 나라고 뭐 그래도 대사관에 나와 있는 소기관이라는 뭐 외교적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내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조국에 그걸 보고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적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있었어요, 그런 것도. 더이머 정책 전후를 해서. 그러면 그걸 가서 우리는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거든요. 그런 것도 합니까, 북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주요 인사정책이나 비밀 자료들을 종합 자료 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정보 보고를 하는. 정보 보고해야 됩니다. 한서기관님도 이제 그렇게 오셨지만은 북한 외교관 분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오셨어요. 왜 오시는 거예요? 외교관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보다는. 기존에는 그 북한의 공무원들, 특히 외교관들이 어디에 나가거나 북한 내부에서도 자기만의 자긍심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면 안 되지만 남보다 차별시되는 이런 자긍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프라우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점차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외무성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외무성의 지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에 소속된 요원들의 지위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외교관이라 하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북한의 경찰 자체도 함부로 다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뭐 김영남 외교부장 이러면 막 그렇죠. 상징적인 게 있었죠. 그렇게 상징적인 자기네 그게 있었으니까 경찰들도 외교관 하게면 시끄러우니까 다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외무성의 지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외교관들에 대한 통제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해지면서 그게 많은 외교관들을 북한을 탈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김정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불법 활동, 밀수나 이런 게 제일 심했던 게 김정일 시대거든요. 그때는 대사관을 그때 54개로 줄이면서 네. 그 줄인 원인이 있거든요. 극하면서 강석주가 그때 김정일이한테 대사관 수를 줄이면서 외무성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고문건 정책적 권한을 올린 데서 대사관이 어떤 대사관들은 자체로 외압을 해서 대사관 유지비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을 말하자면 종량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나니까 그다음에 또 북한이 조금 나아지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지비 때문에 그걸 주지 못했다 이런 건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게 이제 요인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외교관으로서 이 전기 승강기 자격증 왜 따신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노력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불어를 하고 영어를 하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외국어를 능히 써서 이걸 뭐 관광이나 이런 분야 쪽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쪽을 주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나이도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둘째로 제가 아직도 북한 말씨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제 3만 명이 이상이 돼서 그런지 이게 북한 말씨라는 걸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리고 또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선족이다 이렇게 대단하니까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는 외국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공군 경력이 있거든요. 한 11년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다행히도 제가 그 북한 공군에서 기술 자격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인정받았으니까 뭐 기능사, 기술사까지도 시험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 경기도 군포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때 전기하고 순간기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 쿠바에서 오신 이일교 참사하고 아주 친한 친구시죠? 예, 그때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처음 와서 만났어. 처음 와서 만나고 한 두 번째 만났을 땐가 뭘 하고 있는지 일기참사님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일기참사님이 자기 직업이 없을 때니까 백수일 때. 백수일 때 만난 거예요. 백수일 때 만났는데 차를 새거 하나 뽑아가지고 그때 계실 때인데 아니 대단하다. 너 무슨 전기를 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인문학 전공이잖아요. 우리야 뭐 프랑스 문학사 나도 그 전공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좀 잘나 보이고 싶어서 형은 평양외고 대학이고 나는 김미성 종합대학이잖아. 우린 좀 김대 나온 사람이야. 우리 좀 배우는 게 영역이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할 수 있다. 종합대학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또 이일교 참사를 쿠바에서 온 멋쟁이 외교관을 그냥 단복에 꺾어버리셨네. 평양에서야 그래도 종합대학이 종합대학이죠. 이일교 참사 또 다음에 한번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안 되죠. 그래도 형벌인데. 조금 선배시죠, 그래도?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2년 선배이고 아마 외국어 하게 되면 12살 때부터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는 게 인프라가 돼 있거든요. 그걸 졸업하지 못하면 외교관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교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 12살 때부터 평양 외국어학원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를 하나 둘 자면 여기에 외교관 분이 한 분 조용히 와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전화를 딱 했는데 먼저 물어보는 게 평양 외교관 너 몇 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해병대 몇 기야 거의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33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 몇 기라 이렇게 되니까 꼬리를 내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분들은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게 선후배가 엄격하게 돼 있겠네요. 여기 대한민국도 그 옛날처럼 그러니까 한 개의 끼가 모두 모여서 한 카트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평양외국어대학 학원반 몇 기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그게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학교 동창회 모임은 없죠. 동창회 모임 같은 건 없고요. 근데 우리 분야는
이렇게 헤어졌다가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국가안전 보위성이라고 있죠. 북한이 이거 반탐하고 이거 듣는 애들, 가들도 다 동기입니다. 우리가 불어니까 불어 대표단을 데리고 다니면 불어를 듣는 사람이 또 이거 도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하는데 다 선후배 관계에서 저기서 몰래 나를 캐치하고 듣는 사람도 동기 아니면 후배 뭐 이런 관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나가서 프랑스나 뭐 또 아프리카의 불어권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게 잘하나 못하나를 또 불어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동기 요원들도 다 불어 그걸 하네요. 한 번은 프랑스 메카메디 회사지가 나가서 거기에서 대표단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보위성에서 파견직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학원 동기인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은 반에 같이 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복무하다 나니까 한 12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나보고는 별도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살짝 써오라. 남들은 매일 써와야 되거든요. 그걸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대충 써서 바치라. 그런 특혜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처음 오셨으니까 불어로 한번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Très enchanté de me présenter ici comme la tube de 이용정. Je vais faire très bien cette présentation pour célébrer cette vidéo. Comme ça. 예. 멜시 버커. Merci beaucoup. 예.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불어를 했습니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트레비앙 매우 좋다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데 또 불어 수업 시간 마지막 선생님의 당부사항을 제가 또 저한테 당부를 하신 게 저희들한테 너희들 어디 가서 불어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라. 워낙 형편없으니까 불어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사실 북에서 오신 외교관 분들이 그냥 평소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 외교관 아니면 뭐 더 저기 하면 탈북민의 일원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 무슨 우아한 이런 행사나 있을 때 초청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기자들이나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에 프랑스 외교관, 프랑스 대사관 분들하고 이렇게 막 불어로 막 유창하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셨어요, 그죠? 외교관 오실 때 북한에서 외교관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베트남 대사관이면 북한에서 꽤 중시하는 대사관이잖아요. 예, 제가 베트남에 대사관에 가게 된 거는 역사적으로 북한에서는 불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지역 북한 대사관에 갑니다. 베트남어가 불어권 목사님이 그러니까 스펠링을 하셨거든요. 또 프랑스 식민지배도 받았으니까. 식민지 받으면서 그때 당시 베트남어가 글표기가 없었어요. 언어는 되는데. 근데 그 표기법을 만드신 분이 프랑스 목사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다 나니까 모든 표기가 불어로 되다 나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게 불어권 있는 사람이 베트남 가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닌데 그렇게 돼서 베트남에 나가게 되었고요. 일상적으로 거기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불어권 사람들입니다. 참사님도 같고 서기관들도 같고 다 불어권입니다 지금. 베트남어 보면 이렇게 불어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악상스티기, 악상시콩프레. 예, 아싸고파라스. 예, 그대로 거기 표기. 예, 그래서 베트남에 위에 무슨 뭐 성적 이상한 거 육성 막 붙어 있죠. 그게 붙어 있는 게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베트남이 지금 다 불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불어를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나가신 건데 북한 외교관 하면 또 저희가 월급 적다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외 생활을 도저히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러는데 달러로 얼마를 주길래? 북한 대사관은 아무 대사관이나 달러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유로로 줍니다. 유로로. 근데 유로 자체가 북한에서 유통이 좀 잘 안 되니까 해외에 있을 때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타게 되면 유로로 타니까 베트남에 있을 때도 그걸 325유로인가 제가 탔거든요. 월 325유로. 예. 그걸 타가지고 이제 달러로 전환을 시키면 한 400달러 정도가 됩니다. 400달러. 그걸 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북한이 무작위로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책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도 그 기준이 자기 식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너는 나가서 한 끼에 얼마였지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에 따라서 대사관마다 생활비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진 나라에 갈수록 생활비가 낮은 원인은 식대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나갈수록 월급이 많이 타는 원인은 식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뭐 외교관마다 이거 월급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뭐 회사에서 출장 나갈 때 보면은 뭐 가불병 이래가지고 거기 호텔비랑 식비가 이제 좀 차등직에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월 400불이면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기준이 이제 식당 가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기준이니까 그걸 곱하기 세대 가지고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화된 숫자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 뭐 생활 필수
필수품 사고 뭐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략을 해가지고 그걸 사는 그런 행태입니다. 혼자 나가시는 것도 가족이랑 같이 나가시죠? 가족은 일체 없습니다. 가족은 없고 가족은 생활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비에서 제가 가족까지 다 해야 되는 이걸 겁니다. 가지고 뭐 4인이면 4인, 3인이면 4인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불법이 따라야. 북한은 외교관 부부가 나가면 남편이 외교관이면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대사관에서 일은 하잖아요. 그게 일을 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대사부인은 기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건 관리와 변신 기물을 보고 암호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평양에 보고하는 전문 것들 전문 작성해서 암호 해독을 우선순위 부인이. 대사 부인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참사 부인은 통상적으로 회계를 보거든요. 회계를. 그다음에 서기관 부인은 그 숙소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호텔에 둘 그런 유유가 없으니까 대사관 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네. 숙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참사 부인하면 재정이라구나. 북한에서는 회계라고 하고 재정이라고 그러니까 재정 담당. 그래서 그게 월급을 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보수로 보수 없이 일하는 겁니다. 야, 그 한서기관님 사모님도 그럼 거기서 그 숙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 와이프와 같이 오지 않고 저 혼자 왔습니다. 야, 이게 그 6월급 가지고 산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